내가 죽거든 내 몸에서 심장을 꺼내줘.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친누나는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동생이 숨을 거둔 그날, 의사를 불러 정말로 심장을 꺼냅니다. 이 심장의 주인은 그동안 많이 들어본 그 피아노 곡들을 쓴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프레데릭 쇼팽입니다. 평생 몸이 약했고 39에 죽었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심장만 따로 떼어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가다 밤이 되어 비로소 홀로 남은 당신에게 고요한 캔버스입니다. 오늘 밤은 쇼팽의 이야기와 그의 음악을 준비했는데요. 편히 누우셔도 됩니다. 화면은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830년 11월 20살의 쇼팽은 고향인 바르샤바를 떠납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음악을 더 배우려면 큰 도시로 나가야 했거든요. 빈이나 파리 같은 데로요. 당시 폴란드에는 나라라고 부를 만한 게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땅을 셋으로 나눠 가진 뒤였고 바르샤바는 러시아 황제의 동생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 도시에서 음악가로 크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바르샤바에는 큰 무대, 이름난 스승, 악보를 내줄 출판사, 연주를 보러 오는 귀족 후원자층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 빈이나 파리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선택했고 2년쯤, 길어야 3년. 돈 벌고 명성 얻어서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떠나던 날 도시 외곽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스승과 동기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친구 하나가 그의 손에 은잔을 쥐어줍니다. 잔 안에 든 건 술이 아니었어요. 흙이었습니다. 폴란드의 흙 한 줌. 돌아오면 이 흙 위에 다시 서라는 뜻이었을까요?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그가 영영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가 떠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바르샤바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바르샤바에서 그와 함께 공부하던 청년들이 총을 듭니다. 쇼팽은 그때 빈에 있었어요. 원래는 친구 티투스와 함께 이탈리아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 봉기 소식이 들려오자 티투스는 참전하겠다며 폴란드로 돌아갑니다. 쇼팽도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문제였어요. 쇼팽은 어릴 때부터 폐가 안 좋았어요. 겨울마다 알아눕고 살이 안 붙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찼습니다. 전쟁터에 갔으면 총 맞기 전에 폐렴으로 죽었을 몸이었죠. 그는 살롱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친구들이 총을 드는 그 시간에 귀족 부인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없는데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너무 정당해서 아무도 나를 탓하지 않는 상황. 결국 탓할 사람이 자기밖에 안 남습니다. 쇼팽이 평생 짊어진 게 이거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보다 나라를 잃던 그 순간에 자기가
거기 없었다는 사실이요. 봉기는 10달을 버팁니다. 그동안 쇼팽은 빈에서 파리로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 길에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에 머무는데 거기서 소식을 듣습니다. 바르샤바가 함락됐다. 그날 밤 그가 쓴 종이가 남아있는데요. 문장이 이어지지도 않고 편지가 아니에요. 쓰다만 문장, 갑자기 튀어나오는 물음, 아무한테도 안 보낼 말들이 뒤엉켜 있어요. 붙일 데가 없는 그 종이 위에 21살 청년이 여관방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종이에 적어둔 것 중에 아버지와 누이들이 살아있는지 묻는 대목이 있어요. 소식을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 무렵에 쓴 곡 중 왼손이 계단을 굴러떨어지듯 쏟아지는 연습곡이 하나 있는데요. 나중에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곡입니다. 다만 혁명이라는 제목은 한참 뒤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자기 분노에 이름표를 달지 않았어요. 21살에 파리에 도착합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손에 쥔 건 러시아 여권 하나였어요. 돌아갈 나라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뒤로 죽을 때까지 파리를 떠나지 못해요. 삶의 절반에 가까운 그 세월 동안 폴란드 땅은 한 번도 밟지 못합니다. 돌아가면 잡혀갈 수도 있었거든요. 봉기에 가담한 사람들과 가까웠으니까요. 그 긴 시간을 그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먼저 사랑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가 죽은 뒤 서랍에서 나온 편지 묶음 이야기예요. 쇼팽이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서랍에서 편지 뭉치를 하나 발견합니다. 끈으로 묶여 있었어요. 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슬픔. 13년 전에 받은 편지들이었습니다. 25세 쇼팽은 여행길에서 한 가족을 만납니다. 폴란드에서 알고 지내던 집안이었어요. 그 집 딸이 마리아입니다. 어릴 때 봤을 땐 꼬맹이였는데 어느새 16살 아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듬해 가을 두 사람은 약혼합니다. 그런데 이 약혼에는 조건이 붙어요. 당분간 비밀로 할 것,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것. 마리아의 어머니가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결혼 승낙의 조건이 너의 병이 나으면 이었던 겁니다. 그 뒤로 오는 편지마다 어머니는 묻습니다. 밤에 잘 자는지, 기침은 줄었는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지. 다정한 편지였을 겁니다. 진심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쇼팽은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자기가 심사받고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해 겨울 쇼팽이 심하게 알아눕습니다. 쇼팽이 위독하다는 소문이 파리에 퍼집니다. 폴란드까지요. 그 시절 폐병은 낫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딸을 그런 사람에게 보낼 집안은 없죠. 편지가 점점 뜸해집니다. 파혼한다는 말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려면 너가 곧 죽을 것 같아서라고 말해야 하잖아요. 차마 그 말은 못하겠으니까 편지를 안 쓴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두 달이 반년이 되고 그러다 끊겼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답이 왔을 때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질 때 끝납니다. 쇼팽은 그 편지들을 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겉에 나의 슬픔이라고 씁니다. 태우지 않았어요. 다시 읽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13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못 버린 거 하나쯤 있으시죠? 버리면 아예 없던 일이 될까 봐서 아마 여러분의 서랍에도 마음 서랍에라도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 무렵 파리에 조르주 상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살 연상의 소설가입니다. 남자 이름으로 글을 쓰고 바지를 입고 담배를 피우고 사교계에서 할 말을 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쇼팽은 처음에 이 여자를 싫어했습니다. 너무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한테 저 사람이 정말 여자가 맞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년쯤 뒤 두 사람은 함께 지중해의 섬으로 떠납니다. 이유는 그의 폐였어요.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을 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가 됩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그칩니다. 축축한 방에서 그의 기침이 심해져요. 의사가 다녀가고 그가 폐병이라는 말이 동네에 퍼집니다. 집주인이 두 사람을 내쫓는 걸로 모자라 전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가 쓰던 침대와 이불을 전부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청구서로 보냅니다. 병에 걸린 값을 물어낸 거죠. 갈 데가 없어진 두 사람은 산속 수도원의 빈 방으로 들어갑니다. 난방이 안 되는 돌방이었어요. 파리에서 붙인 피아노는 세관에 묶여 몇 주가 지나도 안 왔고요. 난방도 안 되는 돌방에서 그는 24곡을 만듭니다. 섬에서 돌아온 뒤 두 사람은 9년을 함께 삽니다. 여름은 상드의 시골집에서 보냈는데 그의 대표작이 대부분 거기서 나옵니다. 상드가 정원에서 글을 쓰고 안쪽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아침 풍경. 좋아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는 한쪽으로 기운 무게가 있었어요. 상드는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세 번째 아이. 농담이었을 겁니다. 애정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애정이 사람을 작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는 늘 돌봄을 받는 쪽이었어요. 약을 챙겨주고 발작이 오면 밤새 곁을 지켜주고 그는 그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는 것과 관리되는 것은 다릅니다. 1846년 상드가 소설을 한 편 내는데요. 강한 여자가 병약하고 예민한 젊은 남자를 헌신적으로 돌아보다 지쳐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봤어요. 쇼팽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낭독하는 걸 끝까지 앉아서 들었다고 전해져요. 이듬해 상드의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상드는 반대했어요. 사윗감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딸은 그래도 하겠다고 하고 모녀 사이가 크게 틀어집니다. 이때 쇼팽이 딸 편을 들었고
상드는 그걸 배신으로 받아들였어요. 쇼팽 입장도 있었을 겁니다. 그 집에서 그는 늘 손님이었어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던 아저씨였고요. 어쨌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거의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헤어지는 데는 편지 몇 통. 그 뒤로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아요. 딱 한 번 파리의 어느 집 계단에서 마주치는데요. 쇼팽은 그녀의 손을 잡고 몇 마디를 전한 뒤 돌아섭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평생 잡는 쪽이었어요. 그 계단에서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가 먼저 돌아선 겁니다. 쇼팽 하면 떠오르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고에서든 드라마에서든요. 그런데 정작 곡을 쓴 사람은 평생 이걸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24세 써놓고 서랍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꺼내요. 왜였을까요? 죽기 얼마 전 쇼팽은 친구에게 부탁을 남깁니다. 내가 발표하지 않은 악보는 전부 태워달라고.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작곡가의 곡과 비슷한 데가 있어서였다는 말도 있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었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어느 쪽도 확인된 건 없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으로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악보를 고치고 또 고쳤어요. 출판사에 넘긴 다음에도 편지를 보내서 하나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말로는 마디 하나를 붙들고 몇 줄을 보낸 적도 있었다고 해요. 이걸 완벽주의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쭉 보면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몸은 말을 안 들었죠. 결혼하려던 사람은 연락을 끊었고 9년을 함께 산 사람과도 갈라섰습니다. 전부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의 뜻대로 되는 게 딱 하나 있었다면 악보 위의 음표 하나였어요. 그것만은 그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음을 뺄지 말지, 여기서 멈출지 말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의 허락이 필요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는 악보를 계속 고쳤습니다. 완벽을 만들려던 게 아니라 그 음표를 놓아버리면 자기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안 내놓을 거면 왜 계속 썼을까요? 마지막 몇 해 그는 연주를 못했습니다. 레슨도 못했어요. 계단을 못 올라갔거든요. 사람들이 그를 안아서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곡을 썼어요. 손이 떨려서 악보의 선이 삐뚤어지던 그 시기까지요.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쓰지 않으면 하루가 안 지나가니까 쓴 겁니다. 잘 써져서 쓴 게 아니었어요. 내놓을 데도 없는 걸 그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쇼팽이 죽고 나서 악보를 태워달라던 그 부탁, 친구는 태우지 않았어요.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6년 뒤 유언을 어기고 출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 되었고 쇼팽의 재능을 시기하기보다 세상에 알리고 함께하고 싶어 했던 고마운 친구가 쇼팽에게 남겨진 또 하나의 재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49년 10월 17일 새벽 39의 나이로 쇼팽은 숨을 거둡니다.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왜 심장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서움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죽은 줄 알고 묻었는데 관 안에서 깨어나는 일이요. 의학이 지금 같지 않았으니까요. 숨이 아주 약해지면 죽은 걸로 봤습니다. 쇼팽은 평생 폐가 안 좋았던 사람이라 숨이 멎을 듯 말 듯한 상태를 수십 번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았을 겁니다. 자기 몸은 죽었는지 아닌지 남이 보고 알기 어렵다는 걸요. 심장을 꺼내면 확실해집니다. 평생 숨을 못 쉬는 게 무서웠던 사람이 마지막에 무서워한 건 죽음이 아니라 깨어나는 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꺼낸 심장을 어디로 보내달라고 했냐면요. 폴란드였습니다. 그가 20살에 떠나와서 끝내 못 돌아간 나라요. 이 일을 맡은 건 누나 루드비카였는데 심장을 술이 담긴 유리병에 넣고 옷 속에 숨겨서 국경을 넘어요. 러시아 군인들의 검문을 지나서요. 들켰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 심장은 지금도 바르샤바의 성당 기둥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몸은 파리에 묻혔는데 그 무덤 위엔 예전에 친구들이 쥐어졌던 그 흙 한 줌이 뿌려집니다. 흙은 파리로 갔고 심장은 폴란드로 갔어요. 둘 다 결국은 고향 같은 곳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그가 21살에 들었던 그 소식, 봉기가 실패했다는 소식 말이에요. 그때 기준으로는 완전한 패배였어요. 사람들이 죽었고 도시가 무너졌고 남아있던 자유마저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뒤로 폴란드어를 쓰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지도에서 나라 이름이 지워져 있던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쇼팽을 연주했어요. 그의 곡에는 폴란드 시골의 리듬이 들어있거든요. 마주르카라고 하는 건데 살롱에서 응접실에서 연주했던 겁니다. 쇼팽과 같은 시대를 산 슈만이 그의 음악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 사이에 숨겨둔 대포 같다. 쇼팽은 자기 곡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명곡인 혁명도 빗방울도 그가 붙인 이름이 아니었고 태우라고 했던 곡은 오히려 가장 유명한 곡이 됐죠. 정작 자기 음악에 대해서 이름도 값도 스스로 매기지 않았던 거예요. 전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 매겨준 겁니다. 20살 청년의 손에 쥐어진 흙 한 줌은 18년을 돌아 그의 무덤 위로 갔고 그의 심장은 그가 못 간 길을 대신 갔습니다. 늦었지만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소용없어 보이는 일들 투성이신가요? 그저 숨만 쉬기 위한 행동들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대단하십니다. 해내고 계시고 차곡차곡 쌓고 계신 그 무엇들 모두 언젠가는 또는 누군가에겐 고마운 일이고 귀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쇼팽의 곡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이 끝나기 전에 잠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캔버스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